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비나이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6절 17절입니다. 두 절 합독합니다.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가했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아멘. 2021년 10월은 우리가 이걸 한 번도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요. 10월은 매월에 10월은 대항 민주노총 이들이 11월 3일 날 국가 전복 집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11월 3일 10월달 그 전달인 10월달에 우리가 민주노총에 우리가 대항하는 거로 10월 한 달 전체를 지금 민주노총에 대한 이야기했고 10월 3일 개천절에 정광훈 목사가 강화문 10월 혁명 기념일로 선포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에 강화문 10월 혁명 지금 여기 11월 혁명을 하려고 민주노총이 하는데 10월 달에 10월 혁명 기념이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부터입니다. 새벽부터 10월 20일 수요일입니다. 교회대 민주노총 이걸 아예 교회대 민주노총을 이 교회 대항하는 세력으로 교회가 민주노총을 또 대항해야 될 세력으로 이걸 분쇄한단 말이에요. 분쇄. 교회가 민주노총을 분쇄하라. 문화와 여러 가지 민주노총에 대한 그 조직과 그 문화들을 분쇄하라. 명령을 오늘 아침에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적어놨습니다. 이게 명령이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그 민주노총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 내용을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전에부터 이 내용은 10월 20일쯤에서 이런 것이 선포가 될까 하고 준비했는데 마침 오늘 교회가 지금 민주노총의 영향을 얼마나 받고 있느냐 그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걸 선포한 날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내용 민노총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 이거 4회분에 걸치는 게거든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한번 계속해서 보시죠. 이 소규모로 경영하는 그 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 막 울어요. 뺏겼다 이거야. 회사를 아예 민노총한테 뺏겼대요. 어떻게 뺏겼습니까? 했더니 택시 회사인데 택시 회사를 40년을 경영했대. 택시가 한 100대 정도 되는데 근데 계속 경영 그 노동 조건을 뭐 그 세사에다 갖다 돈 주는 거죠. 매일같이 주는 거. 그 금액을 뭐 어떻게 해달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월급 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되니까 월급 못 주면 그럼 택시 숫자를 줄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은행에서 이자 내서 와서 가져오라 이거야. 그 압박을 어떻게 하는 거야. 네, 그 민노총이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회사를 담보로 잡히고 은행에서 돈을 대서 대다고 2, 3년 해보니까 완전히 이 회사가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거기서 칼을 딱 대면서 만 말이 회사 경영 자신 없죠? 하고 자기들한테 넘기라고 공식적으로 넘기라고 얘기했네요.
그래서 앗소리 못하고 지금 넘길까 말까 지금 생각 중에 있는데 날 보고 변호사님 좀 소개해달라고. 내가 40년 동안 한 이 기업인데 그냥 뭐 앗소리 못하고 민노총한테 뺏기게 생겼다. 근데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그렇습니다. 네, 수도 없어요. 강재 변호사님 넘겨줘야 돼요 민노총한테. 그래서 사실 법조계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이 노조 권한이 너무 비대해 있어서 결국은 대한민국 전체 경제를 망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노조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센 데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자유시장 경제에 반하는 결과가 와서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다 압니다. 세계 선진국도. 거기서 무슨 인권이 세계 선진국이 인권 그 보호 수준이 낮아서 뭐 우리보다 노조 권한이 낮은 줄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중요한 자유시장 경제라는 대원리 하에서 노조의 권리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측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 어떤 역사적으로 이 노동이 착취당한다, 노동자가 서민이라는 이런 인식에서 거대하게 진행되어 온 이 노조 운동이 결과적으로 지금 비정상적인 수준까지로 가버린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는 이 자유시장 경제 원리와 기업의 자치 존중이라는 것에 딱 노조의 권리가 어느 정도 제한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 시점을 지나버린 겁니다, 사실은. 왜? 강성 노조의 눈치를 계속 보면서 민주당 쪽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니까요. 그리고 선동 부대니까요. 당연히 그쪽 말을 듣겠죠. 근데 이쪽에 보수 야당 쪽에서도 어느 시점에서는 노동의 문제, 노조의 문제가 본질이 변질되어 가고 있고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국민 전체가 사실은 노동자거든요. 전체 노동자를 무너뜨리게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야당에서도 민노총 건드리지 말고 뭐 선거에 이기지 이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인 철학과 미래에 대한 어떤 신념을 지킬 생각이 없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일정 시점에서 제동을 걸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작년에 2019년 4월에 그 국민의힘 그때는 국민의힘이야. 이름이 항상 헷갈려.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근데 미래통합당 때 추경호 의원이라고 있었는데요. 추경호 의원이 과감하게 이 노동법 파견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렇죠. 그때 저는 뭐 추경호 의원 개인적으로 후보로 이런 건 전혀 없이 이 법안 자체가 좋아서 이거는 보수 야당이 대한민국 보수 야당 정당이 당연히 내고 냈을 뿐만 아니라 법안을 통과시킬 힘이 있었을 때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 힘 없던 작년에 추경호 의원이 발의됐습니다만 당 차원으로 가져가질 않았어요 또. 그래서 지금 없어져 버렸는데 그 법안의 내용이 뭐냐면요. 파업 기간 중에는 노조가 지금 전체가 파업하면 공장이 문을 닫지 않습니까?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업 기간 중에는 사용자, 그러니까 기업이 대체 근로를 바로 공수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고용하는 거죠. 정식 노조가 파업을 다 해버려도 정상적인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정상적인 생산은 가동돼야 되기 때문에 기업자 입장에서는 기업을 지킬 권리도 주는 겁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파업을 할 때는 당장 임시로 급하게 대체 근로자를 써서 계속 가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리 파업을 해도 사업장 내의 모든 시설은 점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맞거든요. 그렇지. 노조가 그러면 기업을 마음대로 생산 중단시켜서 파산시킬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는 당연한 기업의 권리를 절충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위법한 단체 협약 있죠. 노조가 자기들의 그 직장을 자녀들에게 고용 승계를 해주는 완전히 이거는 헌법에도 반하고 있을 수 없는 자기들의 집단 이기주의에서 반로한 그런 단체 협약은 즉시 시정해야 되고 시정 안 하면 처벌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조항.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때 추경호 의원의 법안이. 이때 저는 굉장히 이 법안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제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습니다만 뭐 실행이 돼야죠. 근데 지금은 이거를 누가 작심하고 한다고 하면은 뭐 민노총이 죽이려고 달려들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법안이 대한민국에 통과돼야 됩니다. 이 흐름을 탄 법안이 뭐 조금 개정은 되더라도 이 정도의 기업자들에게 권리를 주지 않으면 결국은 노동자인 국민 전체가 무너지고 이 귀족 노조,
소위 집단 이기주의에 묻혀져 있는 이 100만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전체 지금 근로가 가능한 인구까지 하면 한 2천만 정도, 좀 넘어요. 예, 조금 넘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미성년자 빼고 이제 노인분들 빼더라도 이 전체가 무너지고 있고 대부분이 영세 근로자이고 영세 자영업자인데 이들이 무너지고 이 몇만 안 되는 목소리 큰 이 귀족 노조를 위해서 기업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은 정치권에서 경제 이런 말만 하지 말고요. 하면 뭐 경제가 무너진다 살린다 이런 얘기를 야당에서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막 총알 맞고 막 공격받을 수 있는 짓에는 아무도 안 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4월에 아니 2019년입니다. 2019년 4월에 발의됐던 이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이 노조의 권리를 절충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이 법안은 반드시 보수 야당은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저게 원래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저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OECD 평균, OECD 어떤 관행 중요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게 OECD 국가의 대부분이 저게 있습니다. 한국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결국은 그 쥐잡는 고양이를 식인 호랑이로 사람 잡아먹는 식인 호랑이로. 그러니까 쥐를 만든 잡으려 거예요. 했더만은 지금 대한민국을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민노총이. 근데 이제 문제는요. 저게 제가 볼 때는 이제 저 부분이 이제 법안은 냈는데 아마 미래통합당이나 국민의힘 안에서도 다소 동의를 못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민노총 겁나서. 아니 또 그것도 있고요. 보통 또 우리 환경노동위원회이지 않습니까? 저 관련된 노동법을 다루는 데가 저 환노위의 주력들은요 다 그 노조 출신들입니다. 저쪽이 민주노총이면 이쪽은 한국노총이에요. 그렇지. 아니 그거는 이제 선거를 할 때 야 저쪽 표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쟤들이 민주노총이면 우리는 한국노총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당신이 노조 출신이니까 잘 알잖아 그러니까 뭐 당신이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신들의 어떤 핵심적인 이 지지 기반에 반하는 어떤 저 법안들을 그 통과시키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냐면은 이 민주당이나 그 국민의힘이나 그 노동관계법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노조 출신들한테 외주를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네. 목사님 그리고 다 아시지만 독일이 지금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다 독일이 살아난 게 하르츠 개혁입니다. 핵심은 저 노동개혁인 겁니다. 독일이 지금 현재 영국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최근에 저 노동개혁 하고 난 다음에 독일이 살아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결국은 저 노동개혁이 가장 핵심적인 개혁 중의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주범이거든요. 경제개혁을 얘기하면서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 가짜입니다. 사실. 자, 그래서 노조가 경영권을 뺏을 수 있냐 이거야 도대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심각해졌어요. 심각해졌죠. 노조는 지금 그 일상적으로 노조 파견 이사까지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이 사람들은요 노조 경영권을 뺏는 게 아니고요. 네. 경영권을 지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아니 이 사람들은 책임질 생각은 없고요. 네. 권리만 향유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아니 그러니까 도둑놈 심보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고 네. 노동을 하자 일 안 하고 돈 벌 수 있나요? 없죠. 근데 민노총은 말이야 일도 안 하고 말이야. 그렇죠. 예. 지금 민노총이 앞으로 점점점 심각하게 느껴지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는 그전에는 임금 달라 올려달라 뭐 회사 망가져도 상관없다 내 임금 달라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노동자가 기업을 공유하겠다. 그렇지. 노동자가 기업의 주인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삼성만 예로 들어볼게요. 삼성이란 이 거대한 세계적인 기업 뭐 꿈쩍도 안 할 것 같죠. 근데 지금 이미 무너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문정권을 탄생시킬 때부터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삼성만큼은 해체해서 먹겠다라고 했던 대로 가고 있는 거란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자신들의 플랜에 있고 이 대한민국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대기업의 이제 1위에 있는 삼성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제 시작인 거죠. 그걸 문재인 정권 등에 업고 해보겠다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법부도 문제가 참 많은 것이요. 이재용이 부회장에 대해서 판결한 그 재판부. 아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면은 사건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이게 유죄냐 무죄냐 등등을 법리적으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면 되는데 이 재판부가 오지랖 넓게 사실 이건 저는 월권이라고 보는데요. 재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지랖 넓게도 삼성이라는 기업이 그동안 좀 법도 안 지키고 좀 부패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마치 이재용 부회장의 나중에 양형 있죠. 뭐 몇 년 나올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판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도 감옥 들어가기 원치 않으니까요. 양형에 참작해 줄 것처럼 준법 감시위 같은 걸 그렇지. 만들어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 이게 월권이라는 겁니다. 준법 감시위가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또 받아들이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뭐 좋았겠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준법 감시위 구성을 하는데 이 감시위원 전부 다가 완전 좌파 이 문정권 친문정권 사람들 다 들어왔어요. 예? 반삼성 이렇게 구성된 준법 감시위가 이 삼성이라는 사적 기업에 옥상옥 노릇을 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와서는 뭐 고쳐라 뭐 들여다보자 뭐 이거 왜 했냐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어요. 이 위원회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이 스스로 받아들여서 기업 안에서 만들어진 건데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권세를 막 누리면서 기업에 대해서 휘젓고 다닐 수 있는 그 근거 배경 역시도 정권에 있는 거죠. 정권 믿고 이렇게 해왔는데 결국은 이 황당한 판사가 나중에 판결을 내릴 때는 준법감시위를 우리 재판부의 의견에 따라 만들긴 했지만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이러면서 실형을 지금 넣은 거예요. 미쳤어. 아니 판사가 사기를 친 거랑 다를 게 없는 상황인 겁니다. 사적 기업에다가 할 의무 없는 걸 갖다가 판사라고 내 당신 감옥에 넣을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이 나한테 있어. 이걸 가지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놓고 나서 싹 바꿔서 제대로 안 된 것 같으니 당신 감옥 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준법 감시위도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만들 때 재판부가 양형에 참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으면 이 모양이면 제가 이재용 부회장이면 사실 그 즉시 준법 감시위 없애버려요. 그 위원들 삼성에 출입도 못하게 막았을 겁니다. 어차피 감옥 갔는데. 예. 맞아. 그 정도로 지금 삼성도 대기업도 저는 좀 정신 차리고 총수 정도 되면은 신념을 가지고 기업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배짱 있게 좀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좀 아쉽고 어쨌든 삼성부터 이렇게 무너질 뿐만 아니라 추가로 주장하는 것이 이것들이 삼성 주식을 국민들이 공유하게 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그러니까 목사님 저들의 지금 촛불 시위 때요. 촛불 시위 때 보면 계속 삼성 이재용 그 흉상을 가지고 발로 차고 했잖아요. 참 기가 막혀. 그러면서 저들은 이게 삼성을 계속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들이 정권을 잡자마자 지속적으로 삼성에게 이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딜을 한 거로 보여요. 이재용 너 경영 일상에서 나와라. 그러면 감옥 보내지 않겠다. 사실은 경영권 뺏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다 뺏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삼성을 이제 먹어서 저들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민노총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문재인 정권의 핵심 배경이고 그리고 핵심 기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민노총에 대해서 보통 강성노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홍준표 대표도 강성노조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 본질을 정확하게 포착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강성노조, 그러면은 뭐 노조 약하면은 뭐 제대로 해주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니까 민노총의 핵심 문제는 종북성에 얘기하죠. 그렇죠. 종북노조. 그 다음에 약탈노조입니다. 이거를 갖다 지대추구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받아야 될 어떤 정상적인 몫보다 월등히 많은 몫을 받아 가지고 협력업체를 비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미래세대를 비피하게 만들고 비정규직 등을 이렇게 비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주주의 투자 의혹을 뺏어버리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종북성과 약탈성이 핵심 문제인데 근데 이거 아까 제가 사상 이념에서 결국은 이 헌법과 법률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그 판사 있지 않습니까? 준법 감시를 얘기한 그 판사는 일종의 그 산업공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조선 성리학적 세계관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상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고, 그 다음에
자기들 예, 사는 도리를 갖다 추구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현대판 어떤 사가 판사, 양반이지 교수, 양반. 시민단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성리학적 세계관의 발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을 대립 구조로 보는 거는 이거 마르크스주의의 잔재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이 해방이 미국의 분단 책임이 있고 미국의 어떤 식민지 강점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북한이 못 살고 남북이 어떤 그 긴장이 형성이 돼 있고 뭐 이런 사고 방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북한이 원류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요 사상 이념이 있지 않습니까? 요 사상 이념은 조선의 성리학의 유산, 마르크스주의 유산, 그 다음에 그 주체 사상의 유산, 이것들이 완전히 그냥 혼종 짬뽕이 돼 가지고 이게 어떤 이 법관들, 그 다음에 교수들, 시민단체, 그 다음에 민노총,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공무원,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도 이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오염이 돼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그 신앙만큼이나 저는 사상 이념을 바로잡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그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근데 과거에는 이 적은 기업을 먹었단 말이에요. 적은 거. 그렇죠. 뭐 20명, 30명 예. 되는 먹었는데 이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양이 안 차죠. 안 차가지고 삼성 먹고 완전히 대기업 또 공영노조, 국가기업 이걸 전체를 지금 먹으려고 지금 덤볐단 말이에요. 우선 지금 현대자동차도 사실상 그 거의 노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가 막혀. 예. 현대자동차도 지금 노조가 파보면 꼼짝 못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노조가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에 비하면 뭐 아주 특등 대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민노총이 대한민국을 망쳤다 하는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까 처음 방송 서두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루어진 이 구조를 보니까 북한이 학생단체들을 다 점령했고 학생단체들이 다시 또 노동단체를 다 지배했고 노동단체가 정부와 시대를 다 지배를 했고 기업을 다 지배했는데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뭐 이제 망하는 길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도 아니 정당들이 말이죠. 그것도 또 우파 정당들이 왜 가만히 있나요? 이런 모습 보고 바로 이제 그게 사상 이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 우파 정당의 어떤 주요 구성원들이요, 보통 관료 출신, 그러니까 관료 공무원 출신이거나 교수 출신이나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부터 부자 10대 어떤 이 자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노동자들에 대한 그냥 이게 막 온정주의적 생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 사람들은 약자다는 생각, 그 다음에 굉장히 온정주의주로 대하고 판사가 되면은 약자의 눈물을, 그러니까 법리를 바로 엄정하게 세우는 것들을 자기 소명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돼. 근데 그러면서 어떤 그 선진국에서는 당연히 그냥 해고가 돼야 되는 일을 갖다가 한국에서는 해고를 안 시키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노조의 힘을 이제 강화시켜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해서 보수 우파 정당들이 그 사상 이념적으로 이게 일종의 그 민주당에서 약간의 포로 신세 비슷합니다. 이중대지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중대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상 이념적인 어떤 취약성이 근본적 원인이죠,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 저쪽에 이제 좌파들은 사실상 이제 막스 레닌주의나 주체 사상을 무장하고 있잖아요. 성리학,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옛날 그 조선 시대 그런 봉건적인 사상까지 플러스는 아주 괴물들인데 우리 쪽 사람들은 오렌지족입니다. 그리고 사상적으로 보면은 이들은 사상이 없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자기들은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자는 생각도 없어요. 혜택은 가장 많이 받고 목사님이 광화문에 투쟁할 때 저들은 한 번도 투쟁해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죠. 그리고 평생을 관료로 지내면서 월급 잘 받거나 혹은 교수하면서 잘 살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지금 야당 와가지고는
가만히 보니까 지금 대세가 저쪽인가 지금 좌파에 지금 순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는 그 하청업체나 그런 그 개인 업체들이 납품을 할 때 있잖아요. 예. 납품을 할 때에 꼭 그 뇌물을 준단 말이야. 예. 근데 옛날에는 기업체 주인한테 줬는데 예. 이제는 전부 노동단체한테 뇌물을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노동단체는 월급만 타는 게 아니고 아니 그 하청업체한테서 주는 그 돈이 말이죠. 그건 적은 돈이 아니고 큰 돈을 받거든요. 이래가 망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취업도 시켜주잖아요, 노동단체. 취업도 시켜주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기종노조라 해가지고 이걸 자식들한테 또 물러. 그러니까 그거 지금 비밀 협약이 많습니다.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이야.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현재 와 있는 시점은 옛날 대기업의 횡포라는 걸 많이 거론을 했었는데요. 그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때 제기됐던 것들 때문에 공정거래법 또 온갖 불공정 거래 행위,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들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새는 법조계에서 그 규제가 너무 과하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그 규제를 하고 있어서 그 문제가 지나갔고요. 이제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조를 규제할 때거든요. 그와 관련된 이 법안 만드는 것이 민노총이 워낙 세게 나간다는 이유로 또는 또 각자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자신들의 어떤 집단 이기심 때문에 시도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걸 국민을 대신해서 시도해 주라고 그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뽑혀서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정치적으로 다음에 재선, 삼선 뭐 하고 뭐 총 안 맞을 생각 이것만 할 거면 왜 들어갑니까 거기를? 국민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국가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 전체 행복을 위해서 해달라고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 민노총 팩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느냐. 민노총 얼마 전에 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지금 집 없는 사람들이 집 구하기 어렵고 전세도 구하기 어렵고 이런 문제 등등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요. 송영길 의원이 앞으로 집값 이익 공유제라고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이제 어떤 집주인이 집값이 올라요. 오르면 그 올랐는 그 이익 부분을 세입자랑 나눠 가지는 걸 하자라는 의견을 냈어요. 공산주의보다 더 예? 안 해, 그럼. 이 공산주의가 아니라 경제의 기본 상식도 없는 초등학생도 안 할 소리를 한 건데 그 밑에 댓글에 보면 참 기가 막힌 댓글이 뭐냐면 그러면 집값 떨어지면 세입자랑 나눠서 세입자가 떨어진 집값은 집 주인한테 그러면 주느냐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면 세입자가 그 집값을 메워주느냐인 거죠. 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값은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올랐을 때 이익을 줘버리고 나면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 황당한 얘기인데요. 지금 민노총이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한민국 전체 주택의 50%를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시간이 적당히 돼서 끝을 냅니다만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주제 보니까 민노총의 그 사상 무장 그것을 일종의 사상 뭐 여러 흘러다니는 이념들 이런 공산주의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상들 승리학이나 이런 걸 갖고 무장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상으로 치부하면서 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신앙이죠. 신앙으로 봐가지고 상대를 사상이라 하면 이 상대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민노총의 신앙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즉 사탄에 의한 지금 조작되고 훈련되어지고 하는 이거는 사상보다 더 강한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전태일이 같은 경우는 전태일을 아주 거의 우상으로 하고 있고 그런 거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회라고 하는 천주교에서 넘어오는 그 무장 그
그 사탄에 대한 신앙, 사탄으로부터 넘어오는 신앙적인 요소, 그거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저렇게 외친다고 법으로 만든다고요. 절대 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가 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쳤습니다. 기도드립니다.